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아침 진원책입니다.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어제 영상에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평소 자막 오자도 많아 실수를 줄이시고 조심하는데 어제는 그만 녹화 중에 제가 썼던 비속어까지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영상을 내리고 재편집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또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 성급한 판단이 문제였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이 아직 완전히 타결된 게 아닌데 일부 언론 보도를 완전 타결 뉴스로 잘못 판단했던 겁니다. 어쨌든 외교부는 이 방위비 분담금 타결 뉴스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완전 타결은 오보임을 어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선거판에 이런 대형 호재를 외교부가 떠벌리지 않는 것부터 말입니다. 이 뉴스와 관련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마디 했더군요.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타결이 마치 미국의 시혜인 것 같은 표현을 쓴 건데 그것도 한미 두 나라의 표현을 함께 썼습니다. 요즘 그분 우리 속담을 공부하는 모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그리고 equally 표시를 한 다음에 Don't eat your kimchi stew before the time is right.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제 오후 12시 반에 오늘 이걸 배웠다면서 트위터에 올린 건데 그걸 그냥 재밌는 번역이라고 생각할까요?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자. 이걸 제 시간 전에 김치국을 먹지 마라. 이거와 같다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마 이거를 본 어느 한국 사람이 에이브럼스 장군에게 또 트윗을 한 모양이죠. 김치국을 김치 스튜라기보다는 김치 수프라고 해야 한다고 트윗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는 다시 7시간 뒤에 그 트윗을 리트윗해서 하루에 2번씩이나 김치국 마신다는 한국 속담을 사용하면서 콧대를 세웠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승장군이죠. 미국 육군 대장입니다. 계급에 걸맞게 좀 자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여기저기서 출정식이 아주 요란했습니다. 언론은 역시 종로, 광진을, 동작을 그리고 대구의 수성갑, 수성을 등을 주목했더군요. 광진을엔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러 임정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동작을 나경원 후보는 딸과 남편을 소개를 했더군요.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는 느닷없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서 주호영 후보는 5선이 되면 나도 이제 통합당 차기주자 반열에 올라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후보자 동향을 훑었죠. 이런 뉴스들이 선거판을 달구는 겁니다. 저도 MBC 개표 방송 예고에 등장했습니다. 그전엔 KBS의 정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선거방송은 MBC와 하기로 작년 12월 일찌감치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신경민 전 앵커와 함께합니다. 오후 4시부터 아마 새벽까지 계속 방송을 해야 되겠죠. 요즘 선거판이 돌아가는 사정을 살펴보면 민주당 선거 지도부가 노리는 프레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과 진보 좌파 진영은 여러 차례 자신들의 위기 국면에 처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죠. 오마이뉴스 같은 그쪽 진영 매체에는 이러다 선거 망한다 이런 제목이 뜨곤 했습니다. 2월 18일자 기사에 자신들이 위기에 내몰린 이유로 든 게 3가지죠. 그때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 지지층만 바라보는 폐쇄성. 둘째, 저조한 물갈이. 그리고 셋째가 추미애 리스크.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전혀 바뀌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그걸 내세웁니다. 친문유일 폐쇄성으로 더 폐쇄적이 됐고 더 강고해진 겁니다. 그런데 둘째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물갈이 문제는 쑥 들어가고 대신 친문유일 공천에 부각이 되어버렸죠. 지역구 후보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든 이제 비문을 찾기가 정말 힘들 정도이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물갈이 문제는 친문 패권주의에 파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란이 안 되는 것은 열린민주당이라는 또 다른 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추미애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논란이 된 뒤에 확실히 수면 아래 가라앉았죠.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국 리스크와 연결되어 있죠. 이른바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조국 수호는 이 정권에서 괴력 같은 슬로건이 됐습니다. 밀어붙이자니 조국 일가의 편법과 입시 비리 같은 파렴치한 범죄가 부각되어 20대의 지지를 잃는 건 물론 진영 내부의 균열을 막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 조국 수호는 친문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뭐 이런 겁니까? 대통령부터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지난번 강서갑에서 금태섭에게 김남국이 도전하면서 조국 대 반조국이 다시 부각되자 김남국을 주저앉힌 건 그것이죠. 조국 수호 프레임이 중도층 표심의 치명상이 된다는 걸 민주당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문, 친조국 프레임으로 승부하려는 열린민주당이 창당되면서 조국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그 프레임으로 강성 친문의 지지를 흡수하는 중이죠. 지금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서 더불어시민당과 이제 엇비슷해지는 중입니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에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대외적 명분인 플랫폼 정당을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 자당에서 선출했던 비례대표 후보를 이해찬 대표부터 고집을 피워서 11번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뭐 한 18번까지는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는데 열린민주당의 약진으로 이제 당선권이 14번 그리고 13번 차례차례 줄어들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전부 다 낙선할지도 모르게 된 거죠. 자, 이래서 민주당의 고민은 정말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엉뚱한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의 신라젠과 유시민 관련 취재 사건에 등장한 겁니다. 아니 스스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자가 특정 욕심으로 취재를 하다가 생긴 사건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해프닝은 아닌 것 같고 좀 취재를 하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군요. 어쨌든 이 사건을 추미애 장관이 검은 유착으로 몰아가면서 다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으로 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채널A 재승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 중이더군요. 과연 이 사건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안 걸릴지 정말 궁금하지만 사건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선거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보 좌파 진영의 지지를 올렸거나 자신들 진영을 단결시켰던 재료를 다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일 프레임이나 감염병 대처 1등국 프레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염병 사태를 잘 대처해서 세계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찬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요즘 많이 자주 접했을 겁니다. 그런 보도는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죠. 전염병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사태가 이 정도로 진정되고 있는 것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보도가 되면서 여당에겐 대형 호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의료진이 노고 뭐 이런 보도가 있다가 그건 쑥 들어가 버렸죠. 의료진이 고생한 걸 문 대통령이 채간 겁니까? 세계가 문 대통령을 찾는다는 청와대의 자화자찬은 악재가 어떻게 호재로 바뀌는지를 아니 악재를 어떻게 호재로 바꾸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전염병 대처 1등국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사실 반일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담비 같은 것이죠. 작년 7월 1일 아베 신조가 반도체 핵심 부품 세계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고 그 직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자 문재인 정부 지지도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동력으로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죠. 그 임명을 강행했다가 이번엔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일 프레임은 지금 또 작동 중입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일본이 한국발 무비자 입국을 막자 우리도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선 게 바로 그겁니다. 일본의 각을 세우는 게 정권 지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우리 정부가 마땅한 것으로 사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일본 아베 신조도 정치적 위기 때마다 반한 감정을 이용했고 이번 입국 금지 대상에 한국 전역을 포함시킨 것도 다분히 그런 경향이 작용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외의 적을 막기 위한 애국심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권 여당의 지지도를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반일 프레임 강화입니다. 문제는 이런 반일 프레임 강화로 그치면 좋은데 선거의 상대방을 친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대비 문서로 각 후보 진영에 하달을 한 21대 총선 홍보 전략, 이 홍보 매뉴얼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 문서는 다음에 다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통합당이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하며 일본에는 한마디 비판도 못한다.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 부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집권 여당의 공식 문서입니다. 물론 대비 문서이긴 합니다만 이번 총선이 한일전이면 통합당은 일본 정당이란 말입니까? 이 정부와 민주당의 기조가 그랬은지 이 경제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한일통화사업부 재개 제안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총리만 사업부가 필요하다고 의례적 발언을 했죠. 하긴 우리가 통화사업부를 제안한다 해도 여러 부분에서 부딪혀온 아베 신조 정부가 쉽게 응할 리는 만무합니다. 솔직히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정치적 태도를 문제를 삼고 있지만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드러내놓고 반일 분위기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정부의 한일통화사업부 의지를 꺾은 건 아닌가요? 정세균 총리의 통화사업부 필요성 발언을 두고 여당 지지층에선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통합당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기틀을 세워온 보수층을 친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꾸짖고 응징해야 할 아주 질이 좋지 못한 선거 전략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그냥 넘어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선거 판도를 보는 2부를 간략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창밖의 봄을 쳐다만 보지 맙시다.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